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테슬라 캐즘의 덫. 요즘 테슬라 관련 뉴스가 좋은 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른바 캐즘의 덫에 빠졌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캐즘은 직역을 하면 깊은 구멍 또는 균열 이런 뜻인데, 이게 캐즘의 덫과 테슬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뉴욕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죠. 근데 이 와중에서도 그동안의 뉴욕 증시의 화랑을 끌고 왔던 사실상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 테슬라 주가는 장 초반에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하락 반전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 데에는 모간 스탠리라는 유명한 이 투자은행이죠.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수시로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금융기관입니다. 네. 이 모간 스탠리가 테슬라 주가를 목표 주가를 또 하향했습니다. 지금 연일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또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이런 게 테슬라 투자자들한테는 공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모간 스탠리의 투자 보고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캐즘의 덫을 연상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캐즘이라는 게 지질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캐즘의 뜻은 처음에 어떤 새로운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중간에 지층에 균열이 생기면서 구덩이가 파지는 이런 현상을 지질학에서 캐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을 1991년 이른바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의 앞장선 이론가였던 이 제플리 무어가 바로 신기술에도 캐즘의 덫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네. 실제로 경영학계에서는 새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캐즘의 덫이 대부분 발견이 되고 이 반드시 넘어야 될 어떤 대중의 저항이다. 근데 이것을 넘었으면 큰 산업이 만개하지만 여기서 빠져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사장되고 만다 이런 얘기인데, 당시 제프리 무어가 이 캐즘의 덫을 주창할 당시에 예로 든 게 MP3라는 기구입니다. 특히 일본 전자기업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를 했던 신기술 MP3를 도입을 했는데요. 네. 이 MP3가 처음에 굉장히 관심을 끌다가 갑자기 수요가 부족해져서 결국은 시장에서 퇴장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은 좋고 여러 가지 인기도 있는데 어떤 소비자들의 중간 저항에 부딪혔다 이런 겁니다. 보통 이 무어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심리가 처음 뭔가 나오면 호기심으로 아주 관심을 끌다가 어느 정도 이제 호기심이 충족이 되고 나면 과연 이게 되겠어라는 그런 어떤 그 기존 생각에 대한 저항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첨단 제품, 새로운 제품의 경우에는 네. 신제품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상업적 가치 이게 내가 일생 동안 계속 쓸만한 제품이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요즘 전기차가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캐즘의 덫. 처음에 전기차 나왔을 때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특히 얼리 어댑터들은 전기차를 마구 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기차가 이제 가격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충전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상업화에 성공할 것인가라는
그런 최근에 어떤 지청 균열에 의해서 생긴 골짜기처럼 어떤 대중의 지금 저항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중국 비아디가 중국 시장이 포화가 되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생산 원가는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격만 인하하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우려 때문에 모간 스탠리는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캐즘의 덫에 빠졌을 때에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기술 혁신을 해내느냐. 특히 전기차 경우에는 생산 가격에 특히 배터리 부분에서의 가격 인하, 비용 어떤 하락하는 그것이 가격을 인하할 수만 있다면 덫을 넘어서 아주 큰 호황의 늪으로도 갈 수가 있다. 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또 하나 변수는 고장에 따른 적시 수리 문제, 충전 문제. 결국 어떤 이 테슬라가 큰 시험대에 놓였다. 물론 머스크가 이런 여러 가지 전기차의 시험대마다 마술처럼 새로운 비법,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 캐즘의 덫을 테슬라가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인프라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뭐 기술적인 면에서 테슬라가 더 혁신을 빨리 하는 것보다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은 어쨌든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가스 스테이션처럼 전기차 충전 시설이 쭉 깔리는 이제 이런 그 인프라의 확산도 결국은 전기차 소비에 전기차 캐즘의 뜻을 넘어가는데 네.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홍콩 H지수, 홍콩 증시가 연일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어제도 크게 떨어졌고 이 때문에 뭐 국내에 연계된 그 상장 지수 펀드뿐만 아니라 상장 지수 증권 ETN까지 지금 조기 청산 우려가 현실로 됐는데 이 홍콩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는 배경이 뭔가요, 박사님? 네, 홍콩 H지수가 어제 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올 들어서 뭐 증권 시장이 나라별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일부 국가는 조금 휘청합니다. 미국, 일본은 상승세, 그리고 홍콩, 한국 증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특히 홍콩 지수는 올 들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홍콩 H지수라는 것은 사실은 홍콩 그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본토 기업입니다. 네. 본토 기업 40개를 가지고 하나의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홍콩 H지수를 만든 이유는 외국인들이 바로 중국 주식을 사기가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장애를 돌파하기 위해서 홍콩에 상장시켜 놓고 어떤 지수 단위로 들어와서 사도록 하나의 외국인 구매 창구를 만들어 준 건데요. 이 홍콩 H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중국의 국영기업,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식 연계 증권, 주가 지수에 연계해서 만드는 ELS, ETN 같은 상품들이 비교적 중장기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된 홍콩 H지수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홍콩 H지수 왜 떨어지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수년 전부터 중국이 홍콩을 사실상 강점을 했습니다. 홍콩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일국 이체제, 중국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영국이 지배하던 식의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자본들이 홍콩으로 몰려 들어갔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홍콩은 이미 이제 더 이상 자유시장 경제라고 보기 어려운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상태죠. 사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홍콩을 강점했을 당시부터 홍콩 H지수의 외국인 자본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증권사나 은행들이 그 중국의 홍콩 강점 속에서 홍콩 H지수를 연계로 한 ELS 상품을 많이 팔았다라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흐름을 못 읽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둔감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중국의 경기 부진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중국 경제가 디플레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특히 홍콩 H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하루에 3%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 데는 어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디플레가 생기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고민 끝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안 했다라기보다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바로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중국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네. 있다. 그래서 결국은 디플레를 잡느냐, 떠나가는 외국인 자금을 잡느냐,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달아나는 토끼 앞에서 결국은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자는 대로 중국 금융당국의 정책의 초점은 바뀌어졌습니다마는 네. 그 와중에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또 홍콩 증시에서는 이탈하는 그런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연계증권 ELS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요. 네. 삼성증권은 이제 급기야 ETN을 상장 폐지를 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장 폐지를 하는 게 투자자들 소비를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중국의 고민이 깊은데 덩달아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공포. 자,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현재 시간 2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될 것 같은데요. 열립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니키 헤일리 후보 그 양자 대결이 첫 대결이 진행이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가 이제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 따라서 트럼프의 귀환에 대한 공포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운명의 순간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사실상 시작이 좀 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내일 아침 정도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이번 투표는 이미 아이오와 코카스에서 과반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한 상태인데 또 여기서 뉴햄프셔마저도 트럼프가 압승을 거둔다면 사실상 공화당의 경선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로 당선 확실시 되게 되면서 헤일리 후보는 동력을 상실하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요. 동력을 상실하면 바로 정치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미국은 선거 중에서도 정치 자금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디센티스 후보가 왜 중간에 그만뒀냐. 그 디센티스 후보를 밀착 취재하던 기자들의 보도를 보면요. 선거 자금이 없어서 플로리다 주에서 뉴햄프셔로 주로 선거 자금 가지고는 그 많은 보좌인단을 데리고 보좌진을 데리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어지면
이 정치 자금은 그 순간 후원이 끊어집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오늘 밤 헤일리 후보로서는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는데요. 헤일리 후보가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뉴햄퍼셔의 법칙입니다. 자, 뉴햄퍼셔 공화당 선거에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요. 아이오와 주에서 1등을 한 후보가 뉴햄퍼셔 주에서는 반드시 1등을 하지 못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게 하나의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장점도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의 견제 심리 네. 이런 게 이제 1976년 이래로 두 주 모두 1등 차지한 공화당 경선 주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뉴햄퍼셔에서 이번에는 2등을 달리고 있는 디센티스가 도중 하차했으니까요. 2등을 달리고 있는 헤일리가 뭐 이번에는 1등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는데 현재 여론조사상으로서는 트럼프가 여전히 우세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세론이 확산될 텐데요. 이미 뉴욕 정치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냐. 2016년도의 악몽.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당일날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 뉴욕 정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 세계를 향해서 10%의 관세를 때리겠다. 또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 또 전기차 등 각종 보조금 없애버리겠다라는 이런 경제정책의 급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공포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독일 대 프랑스, 유럽을 대표하는 두 나라 경제가 지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에 역성장을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반면에 프랑스는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당시 새로 유럽에서 등장한 거대한 국가가 이 프랑코 왕국입니다. 네. 이 사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당시에 같은 한 나라였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자녀들 때에 와서 갈라지게 돼서 유럽의 양대 축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사실상 유럽을 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독일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특히 통일 이후에 경제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신산업을 개발하면서 앞장을 서왔는데 네. 요즘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부진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까지도 듣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프랑스는 특히 연금 개혁 같은 게 성공하면서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역전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와중에 독일에서는 지금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대결인데요. 결국 어떤 국민 통합을 이루지 못한 리더십, 거기다가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 뭐 이런 것들이 독일에 지금 큰 어떤 암초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설, 현물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거 더 이상 상승 재료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비트코인 ETF, 현물 ETF만 승인을 하면 비트코인이 대박을 낼 것이다 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은 오히려 ETF 승인 나오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3만 달러대로 후진을 해버렸는데요. 네. 사실 현물 ETF가 된다고 해서 뉴욕 증시의 제도권으로 들어갔다라는 일부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 자체가 사실 잘못된 분석입니다. 네. ETF는 모든 어떤 제품이든지 ETF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갔다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분석일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그레이스 케일이라는 곳인데요. 그레이스 케일이라는 사모펀드가 ETF를 이번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어요. 11개 중에서 그레이스 케일의
ETF가 GTBC라는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네.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사모펀드가 이것을 신규 상품을 판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신탁 상품에 사실상 야매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왔었는데 그 상품을 이 GTBC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기에서 풀린 이 돈이 비트코인 가격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겠다 해서 대량 이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새 22억 달러나 지금 매도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현물 ETF로 승인이 된 것 자체는 악재라기보다는 호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거의 매물 폭탄이 있었다. 그런 각도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이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1차 어떤 폭락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레이스케일 신탁 자금에서의 자금 이탈 규모를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 캐즘의 덫, 홍콩 H지수, 트럼프 공포, 독일 대 프랑스, 그리고 비트코인 역설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